호서대학교 2020년도 1학기 부동산과 생활경제 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좀 웅장한 음악으로 시작해 봤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아집니다. 우리 학생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조금 불편하더라도 더 참고 우리가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길 바라면서 이번 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A lot of hope in this competition. Y que durante este tiempo el país ha marcado una fecha y ha convocado a diferentes partes en 앞서 보신 영상에서처럼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유명 인사의 감염 소식도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구촌 유명인들도 피하지 못한 코로나19. 우리 학생들은 반드시 피해갑시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번 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볼까요? 지난주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가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은 크게 물리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 제도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물리적 특성을 우리가 일반적 특성과 개별적 특성으로 나눠서 배웠습니다. 이 중에서 또 일반적 특성은 부동산이 다른 재화와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일반적 특성에는 부동성, 움직일 수 없는 위치적 고정성을 우리가 부동성, 그리고 파괴되지 않는 거, 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모든 부동산은 다 다르다, 이질성, 그리고 생산할 수 없다, 늘릴 수 없다, 부증성, 이렇게 4개를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다음으로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되는 특성, 지형, 토양,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특성, 네, 이것을 우리가 소유권이 있으면 또 다른 향유권이나 처분권들을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권리를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분할 가능성 그리고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바꿔 쓸 수 있다. 변용성, 그리고 위치성, 내구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이용하는 제도적 특성과 관련해서 부동산 공법이나 공공규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용도구역을 잠깐 배웠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특성을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 특성, 경제적 특성, 제도적 특성으로 분류는 하지만 이 분류가 결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동산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을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긴 하지만 반드시 꼭 하나에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부동성은 물리적 특성에 포함되지만 이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경제적 특성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상 이렇게 부동산이 비부동산과 구별되는 특성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의 특성과 관련된 퀴즈 제가 냈었죠? 풀어볼까요?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와 정착물은 의제 부동산이다 라고 돼 있네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네, 민법 제9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네, 협의 부동산 개념이죠. 그래서 토지와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또는 협의의 부동산이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2번 부동산은 물적 자산으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광의의 부동산, 준부동산 등으로 개념을 확대할 수 없다. 아닙니다. 확대할 수 있다. 3번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부동산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큰 것으로 등기나 등록을 통해 소유권이 인정되는 물건들을 우리가 준부동산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요게 맞겠네요. 또 4번 광업재단, 공업재단, 업권은 광의의 부동산, 즉 준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습니다. 얘네들은 권리에 대한 포괄적 권리에 대한 것들도 우리 준부동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 달리 여러 가지 사회 제도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그리고 공공의 규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분류할 때 법에 의해서 토지를 분류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나눠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모든 토지, 그러니까 각 필지마다 반드시 정하게 되어 있는 용도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용도지역은 각 필지마다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각각 다르게 지정이 된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개념을 공부했죠.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먼저 건폐율. 건폐율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그러니까 대지 면적, 땅의 면적이 있고 건물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바닥 면적 간의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너무 높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건물이 따닥따닥 붙을 수밖에 없어서 뭐 밀집되어 있는 빌라나 이런 데 가보면 문 열면 바로 옆집 창문이 딱 보이는 경우에 사생활 보호가 안 되겠죠? 그래서 건폐율이 너무 높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용적률의 개념은 뭐였어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연면적에 대한 것도 공부를 했죠.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이 바닥 면적이 얼마로 이루어져 있는지 각 바닥의 면적을 합한 경우에 연면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인데 용적률을 산정할 때 몇 가지 예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퀴즈를 풀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퀴즈 풀어볼까요?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OX 문제네요. 자, 그럼 우리 용적률에 대한 거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자, 용적률 산정 시 다음에 해당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그랬어요. 어디서? 연면적에서. 자, 첫 번째 지하층의 면적, 두 번째 지상층이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세 번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네 번째 안전을 위해서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하고 동일하게 건축물의 경사 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도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하층의 면적 제일 처음에 나와 있죠? 제외한다고. 따라서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다 맞으셨죠? 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용적률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용도 지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용도 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고 했어요. 아직 여러분 개념이 와닿지 않죠? 자, 먼저 도시지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을 얘기해요. 자,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또는 앞으로 밀집이 예상돼서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4개 지역으로 다시 세분돼요.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래서 앞에 자를 따서 우리가 주, 상, 공, 녹 이렇게 불러요. 자, 주거지역은 말 그대로 우리의 주거를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 예. 그리고 상업지역은 상업 기능이 많은 지역. 공업지역은 공장이 밀집되어 들어갈 수 있는 지역. 녹지지역은 우리가 말하는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 또는 도시 무질서 학살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을 하겠지요. 이 4개 주상공록이 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도시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4개로 구분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지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용도지역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를 생각해 보세요. 주변. 자, 어떤 용도지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까요? 네, 정답입니다. 우리 신도시 한번 가보면 뭐가 제일 많아요? 아파트가 제일 많이 눈에 띄죠? 예, 그건 어디예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중에? 네, 주거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주거지역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왜? 도시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주거지역은 말 그대로 사람이 양호한 주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지정하는 지역을 용도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는 양호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고 또 적정한 주거 밀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이 주거지역에는 일조권과 사생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조권이라는 건 뭐예요? 하루에 일정한 양만큼은 개인의 집에서 햇빛 일조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남으로부터 사생활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이 사생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거지역을 정형화한다라는 거고, 또 우리가 살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교육시설이나 생활 편의시설, 또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용의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게 주거지역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생각해 보면 아파트 단지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학교가 있죠. 초중고가 있고, 또 앞에 나가면 병원과 약국과 또 편의점도 있고요. 대형마트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보건소 등의 공공시설이 우리 주거지역과 같이 연결해서 들어와 있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지역을 지정하고 계획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러한 주거지역은 개발 밀도 뭔지 아시죠? 개발 밀도와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해서 또 하위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입니다. 자,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다시 또 제1종 전용 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나뉘어요. 보시면 자, 제1종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이고, 자,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이에요.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따라서 제1종 주거지역과 제2종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에 따라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제한합니다. 자, 보시면 제1종 주거지역은 건폐율 50% 이하, 높이를 나타내는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하예요. 자,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은 건폐율은 동일하지만 높이가 100% 이상, 150% 이하로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전용 주거지역은 주로 저층의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겠죠. 저층 주택 중심. 그런데 그래도 1종에서 2종으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높이가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150% 이하라면, 우리 용적률 150% 이하라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대지 면적이 자, 100평형이에요. 100제곱미터라고 할게요. 100제곱미터일 경우에 자, 건폐율 50% 이하면 1층의 바닥 면적이 얼마예요? 50제곱미터.
그죠? 그러면 150% 이하면 50제곱미터씩 몇 층을 쌓을 수 있을까? 몇 층짜리까지 집을 지을 수 있어요? 3층. 그죠? 그러면 용적률이 100분의 150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네, 그 이상은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리가 통상 일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뭐 특성 또는 그런 대상들을 이야기하죠. 따라서 우리가 주거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주거지역, 주택들이 입지하고 있는 용도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 또는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 생각해 보시면 주로 어떤 곳이에요? 단독주택, 뭐 3층, 4층짜리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아파트에서 주로 살죠. 대부분 아마 아파트가 많을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주택 유형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대부분일 텐데 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됩니다. 자,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주거지역은 다시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세분할을 하는데 이 제1종, 2종, 3종으로 나뉘는 구분하는 기준은 주택의 높이예요. 자,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증주택, 그 다음에 중층주택,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저층, 중층, 중고층이라는 얘기는 제1종에서 제3종으로 갈수록 건물의 높이가 높아진다. 다시 말하면 용적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볼까요? 자,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4층 이하의 연립, 단독, 다세대 저층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00% 이하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2종 일반 주거지역은 1종 4층이었는데 이걸 훨씬 뛰어넘어서 18층 이하의 중증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 우리가 통상 볼 수 있는 아파트를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용적률이 어때요? 150에서 250% 이하까지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18층 이상이 돼도 돼요. 다만 용적률이 300% 이하 이 조건을 충족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1종,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을 60%로 규제하는데 제3종의 경우에는 높이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건폐율을 50%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 지역이 일반 주거 지역에 해당되고 통상 2종 아니면 3종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주거 지역이 되겠는데요. 준주거 지역은 주거 기능에다가 플러스 다른 기능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예요. 주로 주거 기능과 상업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상업 기능이 같이 믹스되어 있는,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주거 용도와 상업 용도가 주로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 환경을 보호해야 될 지역에 지정을 하고 상업 기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주거 지역에 비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허용 범위가 더 큽니다. 자, 용적률의 경우에 제2종,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에 300%까지 가능했는데 준주거 지역은 용적률 500%까지 법으로 허용이 되고 있죠. 주로 준주거 지역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준주거 지역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시지역 중에 두 번째 상업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지역 우리 많이 가보셨어요. 네, 어떤 지역에 높은 건물들 또는 오피스나 상업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 지역은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지역에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해당 도시 경제권의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를 감안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상업지역 입지는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접근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감안을 하기 때문에 도로,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의 현황과 계획을 감안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 그리고 도시의 중심 또는 부심의 핵심 지역들이 상업지역이 되겠죠. 이와 같은 상업지역은 다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세분화가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제일 그림을 보시면 건물의 높이가 높은 데가 어디예요? 중심상업지역이죠. 네, 이것은 말 그대로 도심이나 부도심의 상업 기능이나 업무 기능이 집중되는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 일반 상업지역, 아트 팩토리, 이런 시네마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일반적인 상업 기능이나 업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주로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는 근린지역이 있습니다. 보시면 중심, 일반, 근린으로 갈수록 어때요? 건축물의 높이가 조금씩 낮아져요. 그런데 예외로 또 네 번째 유통상업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도시 내 또는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유통상업지역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을까요? 서울을 예로 든다면 서울 가락동에 있는 가락 농수산물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유통상업지역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상업지역의 경우에도 하위의 이 세분화된 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규정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중에 중심 상업지역이 가장 용적률이 높죠. 그래서 최저 400% 이상, 최고 1500% 이하까지 규정하고 있고 근린상업의 경우에는 900%까지 허용이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또 유통상업지역의 경우에는 200% 이상 1100% 이하까지 용적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거지역에 비해서 상업지역은 굉장히 용적률이 높죠. 이 얘기는 건물들이 높게 토지의 집약적 이용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중에 세 번째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이 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업지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공업의 생산활동을 통해서 물건을 제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공업 생산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형지세, 풍향, 수자원 또 교통시설과 접근성을 고려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중공업지역으로 또 세분화되어 있죠.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화학공업이나 이런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전용공업지역은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그 다음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또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우리가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준이라는 게 붙으면 뭔가 이렇게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우리가 준공업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 인근에는 이 공업지역이 입지해 있는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달리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자, 우리 서울을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는 공업지역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공업지역, 일반 중공업지역 중에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딩동댕, 중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왜? 네, 중화공업이 들어가 있는 전용공업지역이나 일반 공업지역은 들어오기 힘들겠죠. 인구가 너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공업지역은 서울에 있습니다. 어디인지 혹시 아실까요? 네, 우리 블루보틀 커피가 들어와서 유명해진 성수동이 중공업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구 물레동, 철공소 골목들이 있는 그 지역이 서울의 중공업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생각해 보면 경공업 같은 이런 가벼운, 그러니까 도시형 공업들이 입지에 있지만 그 주변에 주거 기능도 들어가 있고 상업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또 지금은 공업 기능들이 많이 약해지고 주거와 상업 기능이 주로 또 혼재되어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자, 이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전용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300%까지, 그리고 중공업지역은 상업기능이 섞이다 보니까 더 높은 400%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시지역 중에 네 번째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이 녹지지역은 우리가 자연환경이나 또는 생산을 위한 농지, 또는 양호한 산림, 또는 도시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로 막는 경우에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녹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녹지 지역은 다시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로 세분화돼요. 보존 녹지는 말 그대로 도시의 양호한 자연 환경이나 우량 산림 같은 산지 등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게 될 거고, 생산 녹지는 말 그대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좀 보류해야 될 때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을 하게 되겠죠. 자연 녹지는 도시에 필요한 녹지 공간을 얻기 위해서, 또는 앞으로 도시가 더 커졌을 때 도시 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녹지로 지정해서 개발을 유보해 놓는 경우에, 또는 도시 외연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들을 의미합니다. 이 녹지 지역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 녹지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높기 때문에 개발을 많이 허용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용적률 자체가 80%로 엄청 낮고요. 생산 녹지, 자연 녹지도 용적률이 100% 이하로, 다 건폐율은 20% 이하로 그 녹지 지역에서의 개발은 최소한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도시 지역의 하위 용도 지역을 살펴봤는데요. 아직도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도 남아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우리가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그럼 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각각의 규제들은 어디에서 확인을 하느냐, 또 내가 갖고 있는 토지가 용도지역이 무엇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게 무엇일까요? 일단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셔서 또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토지를 구입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또는 구입하려고 할 때 이 토지의 가치를 우리가 판단해 보려면 용도 지역이 무엇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먼저 알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앞에서 보셨지만 가급적이면 어떤 토지가 좋을 것 같아요? 용적률이 높아서 거기에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상업적이면 가장 토지의 가치가 높겠죠. 자, 이런 것들 내가 갖고 있는 토지가 용도 지역이 무엇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어디에 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자, 네이버에서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치면 네, 맨 위에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는 사이트가 보입니다.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예, 눌러보면 루리스라고 하는 토지 이용 규제 서비스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토지에 관련된 규제들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땅의 주소를 쳐야겠죠. 자, 그럼 뭘 넣어볼까요? 이거 상상이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을 제가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토지 가격이 가장 비싼데 비싼 땅 어딘지 아세요? 궁금하죠? 네, 명동에 있는 네이처 리퍼블릭이 위치한 그 땅입니다.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 가 입지해 있는 땅이 가장 비싼데요. 1제곱미터당 1억 9,900만 원이에요. 약 2억. 1제곱미터,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평으로 따져보면 3.3제곱미터가 되려면 2억, 6억 정도 하겠죠. 네, 한 평에. 네, 그 땅을 제가 가지고 있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시 지도를 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중구에 해당됩니다. 서울시 중구. 동으로는 오와 이거 왜 이럴까요? 자, 충무로 1가 그리고 지번이 24번지고요. 부번은 2번입니다. 열람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열람했더니 이렇게 아래에 뭐가 뜨네요. 볼까요? 그러면 자, 소재지가 있고 지목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요. 토지의 용도를 이야기할 때 쓰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 1월 1일 공시지가가 뜨네요. 2020년도 공시지가가 떴습니다. 그게 1억 9,900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도면이 뜨고 지적도가 뜨고 여기에 중심 상업지역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요. 쫙 관련된 법규가 뜨고 자, 방화지구라는 거 용도지구고요. 뭐 지구단위 계획구역, 용도구역 등이 쫙 뜨네요. 자, 이거 보시면 토지에 관련된 용도지역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과 관련된 모든 규제들이 다 여기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수업하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갖고 있는 토지의 용도지역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로 우리가 하나 보면 이 땅의 가격, 정부가 공시하는 가격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눌러보면 연도별로도 이 땅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우리가 할 거예요. 자, 어디서 확인한다?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는 데서 누르면 토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뜬다라는 거죠. 용도 지역. 그리고
예, 지금 뒤늦게 떴네요. 연도별로 공시지가라는 가격이 떠요. 이 공시지가는 우리가 다음 주에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도 지역도 확인했어요.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궁금한 건 뭘까요? 이 토지의 용도 지역이 중심 상업 지역인 경우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얼마까지 허용되는지가 궁금하겠죠. 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법의 위계에 대해 잠깐 공부해 볼까요? 우리나라 법의 위계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헌법, 법률, 명령, 조례와 규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삼각형이 넓어지죠. 우리 이 이야기는 밑으로 갈수록 많은 조례와 규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일 상위에 있는 헌법,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헌법은 우리가 국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국민이 누려야 되는 권리에 대한 설명,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의 기본 원리, 또 대통령과 국회, 법원, 3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국회, 법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법의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왜? 기본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헌법이라는 것은 헌법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헌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이다. 그리고 최상위에 있는 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이 법률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법을 얘기해요. 민법, 상법, 형법, 아까 내가 얘기했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등등과 같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말합니다. 자, 다음으로 법률 밑에 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령. 이 명령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또는 여러 행정부의 각 부처가 만드는 것을 우리가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상위의 법률에 해당되면 요거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모든 법에는 법률이 있고 밑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어요. 시행령은 해당 법률에 대한 대통령이 규정한 거, 그 다음에 이 법을 다루는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것은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도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조례와 규칙은 하위 단계에 해당되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약간 달라요. 조례는 지방의회, 국회에 해당되는 지방의회가 만든 법규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례라고 하고 그 영향력은 해당 지자체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법 규정은 우리가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규칙. 이것도
효력은 해당 지자체에서만 가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 조례, 서울시 규칙은 서울시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경기도나 충청남도에서 적용될 수 없는 거죠. 각각의 지자체는 각각의 조례와 규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얘는 위에 해당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최상위에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다시 명령, 조례, 규칙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 하위의 명령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갖고 있고 또 여기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각 지자체마다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와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 법들을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용도지역, 이 중에서도 또 주거지역 중에 전용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런 용도지역별로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 어디서 찾아볼까요? 자,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자, 네이버에서 법제처 이렇게 치면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뜹니다. 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만들고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법률에 대한 법조문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 모든 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국가법령정보센터로 가볼까요? 네, 이렇게 창이 뜨면 여기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이렇게 아래로 붙어요. 그 중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건 뭐다? 법률이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이렇게 본문을 누르면 쭉 내려서 어디에 있냐? 네, 많이 내려가야 돼요. 자, 제6장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 이렇게 6장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에서 건축물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기록하고 있죠. 용적률 한번 먼저 가볼게요. 자, 그러면 자, 용도지역에서 용적률, 건폐율은 77조. 그 다음에 용적률은 제78조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실까요? 건폐율은 주거지역은 70% 이하라고만 나와 있고 또 용적률도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은 500% 이하라고 돼 있네요.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던 제1종,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디에서 찾을까요? 자, 이 하위 법률의 하위 법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아까 법률이었잖아요. 이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게 뭐였어요? 명령에 해당되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죠. 자, 그럼 이 시행령 눌러볼까요? 네, 또 시행령에서 본문을 누르면 이렇게 아래로 가면 자, 보이시나요?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다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을 이렇게 국토의 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 세부적인 것은 다시 시행규칙에서 찾을 수 있겠죠. 굉장히 불편하죠. 이렇게 보면. 그죠? 그래서 이걸 어디에서 찾으면 되느냐? 위에 보시면 3단 비교라는 게 있어요. 자, 3단 비교를 해보시면, 자, 여기에 시행령 어디로 갔을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3단 비교를 누르고 얘를 키워보면 법률, 시행령, 하위의 시행규칙 이렇게 조항이 3단의 법을 3단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법률에서 자, 4장으로 가야겠죠? 한참을 내려서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빠른 속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76조 제6장 6장에서 76조 건축물의 건축 제한이 나오고, 그 다음에 77조의 건폐율, 제78조에서 용적률이 나와요. 자, 그럼 이거 보시면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도시지역에서 어떻게 나와요? 주거지역 70% 이하라고 나오지만 더 하위로 디테일하게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50%, 제2종 이렇게 나오죠. 아까 우리 일반 주거지역 볼까요? 1종, 2종은 60%였고 제3종은 50%였죠. 법률에서 세부적인 걸 다 못 지정하니까 시행령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자, 용적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용적률은 법률 제78조에서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은 500% 이하인데, 주거지역이 다 500% 이하가 아니라 다시 하위에 대한 규정은 시행령에서 다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볼까요? 일반 주거지역 중에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100에서 200%, 제2종은 100에서 250%, 3종은 100에서 300%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법과 시행령에서 그럼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 이하, 2종은 250% 이하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 다 적용이 될까요? 다 적용이 되냐? 다 결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용적률이 250%까지 적용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전국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다시 해당 지자체에서 이 규정에 맞춰서 더 디테일하게 규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와 관련된 규정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서울시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서울시에 있는 땅을 그럼 새로 집을 허물고 새로 건축을 할 때 용적률을 몇 %까지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잖아.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다시 또 그 지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된 조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건 어디에서 찾냐면 자,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 이것은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의 법규, 그러니까 조례, 규칙, 훈령 등 같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걸 보고 싶어요? 자, 서울시 한번 볼게요. 그럼 서울시로 이동하겠죠.
네, 그러면 이 중에서 서울시 본청에 우리가 법규명 잘 모르죠. 그럼 이거는 사실은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찾아봐야 되기도 하겠지만 도시계획 이렇게 치시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여기에서 서울시의 각 토지 이용 규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자 눌러보면 다시 제8장 용도지역, 용도구역에 대한 용도지구에 대한 것들이 있네요. 여기에 가시면 구체적인 이렇게 각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규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네요. 용적률만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아까 보시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법에서는 250%까지 허용을 해줬고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까지 허용을 해줬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200%,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로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내가 서울시에 있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토지를 갖고 있어요. 이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250%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 각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특히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이 용적률의 허용 범위 200%까지만 용적률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자체에서 정하는 조례에서의 규정들까지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용도지역별로 거기에서의 건축 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때 법의 위기에 맞춰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고 그 하위에 명령에 해당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확인하고 그리고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왜 그래야 되는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규제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이렇게 100에서 250% 이하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250% 이하까지 쓸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자, 그런데 더 세부적인 거, 각 지자체에서의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서울시는 200% 이하, 경기 광명시는 240% 이하, 그 다음에 충남 천안시는 250% 이하까지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토지를 갖고 있고 이 토지에다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지 않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250%짜리 집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도시계획 조례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 허가가 나지 않겠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반드시 법률과 명령과 조례 이 하위까지 다 관련된 법 규정들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과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살면서
꼭 소유하고 싶은 토지가 있죠. 자, 저는 나중에 넓은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이런 외곽 지역에 토지를 하나 구입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과제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앞으로 갖고 싶은 토지를 정해서 지번을 확인하시고 오늘 배운 내용과 연계해서 해당 토지의 용도 지역과 가격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에 대한 법적 규제가 무엇인지 다른 거 말고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법적 규제를 확인해서 제출하는 게 숙제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네. 자, 만약에 하다가 모르겠으면 저에게 이메일이나 쪽지 주시면 답장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용어 하나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1조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아까 앞에서 주거지역 지정할 때 양호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고 또 적정한 주거 밀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지정하기도 하고 또 1조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정형화해서 주거지역을 지정한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1조건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는데요. 이 1조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1조건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의 하나로 사용되기도 하지요. 따라서 이 1조건은 법적으로 1년 중에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동지를 기준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1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1조건 확보를 위해서는 건물과 건물 간에 이 떨어져 있는 이격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되겠죠. 특히 이를 위해서는 또한 건축물의 각 부분이 정북 방향,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또 일정한 범위 안에 건축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가지고 건축을 해서 상대방한테 1조건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해당 건물, 원래 건물이 있고 토지의 새로운 건물을 건축할 때 이런 1조건의 침해가 일어나서 종종 소송으로 가는 경우들이 생기죠. 이런 사례가 실제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일조건을 침해했다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일조건 침해를 키운 확장 베란다도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조건 피해 배상과 함께 베란다 철거 명령까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서울 방배동의 A빌라 1층과 2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평균 일조 시간은 하루 4시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집 바로 앞에 B빌라가 신축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일조 시간이 최고 3시간 48분이 줄어 하루 일조 시간이 15분에 불과하게 된 겁니다. A빌라 주민 6명은 B빌라 건축주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빌라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B빌라 건축주는 A빌라 거주 4개 세대에게 8,07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B빌라 4층의 한 세대가 일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해 베란다를 불법 증축한 만큼 불법 증축한 베란다도 철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증축된 베란다 때문에 일조권 침해가 더욱 심화된 데다 철거 비용도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과 더불어 베란다 확장 부분을 철거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네, 앞서 보신 영상에서와 같이 일조권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쾌적성이 강조되는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일조권의 문제가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일조권은 조망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동조 제3항에서는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시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조권은 환경권의 하나로 건물을 지을 때 영향을 받는 인접 건물들의 일정량의 햇빛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죠. 동지를 기준으로 우리가 충분한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자, 만약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집을 샀는데 집을 살 때 앞에 아무것도 없어서 전망이 탁 튀어가지고 채광 여건이나 조망이 굉장히 좋아서 계약을 하고 들어가 살았는데 1년 후에 우리 집 앞에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서고 그것도 거리가 뭐 한 2, 3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내가 거실 문을 딱 열면, 창문을 열면 앞집이 이렇게 뻔히 마주 보이고 또 우리 집에 조망이나 일조권이 다 침해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굉장히 답답하고 우울하고 화가 나겠죠. 따라서 이러한 그 이격거리의 건물 간의 이격거리의 문제와 이를 통한 일조권 확보는 앞으로도 더 중요하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초고층 건축물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조권과 관련된 소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향후에 이제 부동산을 선택할 때 이런 일조권의 문제들도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부분 이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용도 지역 중에서 관리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리 지역은 우리가 관리한다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관리 지역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는 도시 지역, 아까 했죠. 주상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해당되는 도시지역, 그 다음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간의 완충지역으로 보존이 필요한 경우 또 개발이 필요한 경우 이런 보존과 개발의 목적을 다 가지고 있는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이에요. 자, 이것은 도시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하는 용도지역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 관리지역은 다시 3개의 하위지역으로 세분이 됩니다. 첫 번째, 보존관리지역이에요. 보존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시겠죠? 자연환경 보호나 또는 산림을 보호하거나 또 수질의 오염을 방지하거나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존이 필요하거나 또는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지만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은 아까 우리 생산녹지 있었잖아요. 그거와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농업, 업, 임업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주변에 그 개발된 정도, 용도지역과의 그 관계등을 고려해 볼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좀 곤란한 경우에 관리지역 중에 생산의 기능이 조금 더 강조되는 그러한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이라고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은 보존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해당되고요. 이 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땅을 30평형씩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보존관리지역, 또 하나는 생산관리지역, 또 하나는 계획관리지역이에요. 여러분이 투자 차원에서 고르라고 하면 어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자, 그럼 우리가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투자라는 것을 왜 하느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뭐예요? 이 토지를 가지고 재산의 가치를 증식하기 위한 것이죠. 그럼 결국은 토지의 가치가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세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야 되겠죠. 그럼 정답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계획관리지역이겠죠. 이 세 개가 똑같은 관리지역으로 묶이지만 보존관리나 생산관리지역은 보존은 토지의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용을 제한하는 거고 생산은 생산 관리를 위한 목적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개 지역은 토지 이용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계획관리 지역은 말 그대로 향후에 도시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지역이에요. 따라서 이 세 개 지역 중에 나중에 도시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게 어디다? 계획관리지역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용도지역. 자, 그럼 이제 농림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 우리 농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 등 농업 그리고 임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정하는 용도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용도지역 중에 이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이 농림지역 이외에도 보전산지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초지 등으로 지정된 지역 등은 다시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 등에 의해서 추가적인 행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지구로 지정된 경우에 일반적으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 이용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또한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농림지역이 지정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지역에 비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허용 범위가 굉장히 작습니다. 건폐율은 20% 이하 그리고 용적률은 80% 이하까지만 허용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개발 이용 가능한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산지 또는 야생생물보호구역 또는 습지보호구역 지역 등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 지역은 자연환경의 보호 또는 수자원의 보호, 생태계의 보호, 상수원의 보호, 그리고 문화재의 보존
그리고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용도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개발보다는 보존의 목적이 더 강하지요. 그래서 앞에 나온 농림지역과 마찬가지로 건폐율은 20% 이하, 그리고 용적률은 80% 이하로만 개발이 허용됩니다. 또한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도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자연환경 보존지역과 유사한 취지의 보호구역들이 자연환경 보존지역 내에 지정될 경우에 각 보호구역에서는 또 해당 법에 따른 건축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농림지역과 유사하죠. 예를 들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이런 것들, 그리고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될 경우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규정 외에도 해당 법에 건축 제한을 적용받기 때문에 굉장히 개발 행위를 하는데 규제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용도지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용도지역 너무 많아서 우리가 다 외울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이 중에서 도시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성되는 주거지역에 대한 개념, 그리고 관리지역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걸 바탕으로 아까 여러분들한테 부과된 과제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지금 해당 토지에 대한 규제가 이런데 실제로 현재 얼마만큼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쓰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개발할 때 내가 얼마나 더 이 해당 토지에 건물 위로 올릴 수 있는지, 또는 허물고 얼마만큼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에만 왜 주택 전세 제도가 생겨났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고 과제로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아직 절반 이상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어느 정도 추려지면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제출한 학생들 과제를 이렇게 쭉 봤더니 제 기대 이상으로 너무 퀄리티가 좋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학교에서 만나진 못하지만 온라인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감사하다라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코로나로부터 여러분 건강 지키시고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안녕.